자, 그리고 아마 지금 고1 학생들 중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어린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께는 더 관심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1학년 때 공통과목, 상대평가 기반에서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 기존 9등급제 유지된다 라고 발표는 했는데, 근데 다시 최근에 발표를 한 게 완전히 절평화 시킨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절평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향하는 입시 제도는 미국의 입시 제도예요. 미국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SAT만 잘 본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SAT 잘 보고 그 다음에 SA도 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활동들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시 플러스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 보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중국, 일본, 핀란드 같은 데 다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타격을 조금 건너가는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일단 상대평가 플러스 절대평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조금 더 이 시기가 더 빨라질 확률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거긴 한데요. 서울대가 또 뭔가 파격적인 입시 정책을 하나 내놓았어요. 서울대가 정시의 세특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냥 학생부를 반영한다. 근데 학생부들 중에서도 이제 세특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움직였으니까 어디가 움직였어요? 또 다른 데들이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기부 같은 경우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미국의 입시 정책을 그렇다면 정시의 세특을 반영하는 것이 전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준비하려면 내신 잘 따면 되죠. 그 다음에 논술 준비하려면 논술 수업 적당한 때 듣고 그 다음에 학생들 정시랑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면 되죠. 정시 그냥 수능 성적 잘 나오면 돼요.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게 학생부 종합이에요. 학생부 종합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고등학교 생기부를 가지고 볼 거고요. 각 생기부의 각각 요소들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소서가 없을 때 학종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부 종합을 잘 준비한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을 잘 못 준비한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학종왕하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좀 잘 준비한다 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뭔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좀 아양도 떨고 그 다음에 반장 이런 거 다 도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반면에 그런 거 안 하면 그러면 학종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만일 이런 애들만 다 학종 간다면 그러면 좀 내향적인 애들 절대 학종 못 가요. 저는 반장이 취향이 아닌데, 반장이 성격이 아닌데 이런 친구들은 절대 학종 못 가요. 근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반장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히 학종으로 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진짜 중요한 거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냐 그리고 없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머릿속에 의류학과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영학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떠오르는 거, 그거는 일단 모두의 스토리예요. 근데 모두의 스토리에서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뻔한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에서 평가하는 4가지 요소를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거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인터넷에 과연 무엇이 인성을 드러내는가, 무엇이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가, 무엇이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가 검색해 보시면 되게 애매해요.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이 학생이 지원 전공에 대해서 흥미가 최상인지, 상인지, 중인지, 중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지원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정도는 그래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특정 교과 및 전공에 대한 적극성, 자발성, 이 학생이 적극적인 학생인지 자발적인 학생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학업 성취도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학업 태도이미지, 탐구활동 이 정도가 되는데요. 학업 성취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게 많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학업 성취도는. 학업 성취도 그 학생들 성적표를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시면 이제 교과, 국어, 과목, 국어 중에 선분학, 그 다음에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서차 등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그냥 이 부분만 봅니다. 서차 등급만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많이 봐요. 다른 말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국어가 3등급인데 원점수가 90이에요. 90점 받았는데 3등급 나왔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학교 자체가 조금 잘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예요. 근데 과목 평균은 66.9로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에요. 만약 외고같이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그럼 과목 평균이 한 89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그 핵심인데요. 표준 편차가 22.7이에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높다는 것,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거는 학생들 간의 평균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낮다는 것은 학생들 간의 평균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말이에요. 보통 20을 기준으로 20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되면 그러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20보다 낮다 그러면 조금 학생들 사이의 수준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점 정도, 이 정도를 평균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22.7이에요.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학생들 간의 평균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 어느 정도 나는 편인데, 근데 과목 평균은 66.9고 그 다음에 원점수가 90점인데 얘는 3등급을 받았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학생이 위에 몰려있고 중간은 조금 비어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조금 또 몰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 평균 수준 차이는 조금 많이 나는 편인데 위는 치열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한 2학년 2학기 때부터 요 주변 학교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반적으로 애들이 다 이 정도 차이가 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 이쪽에 몰려있고 또 못하는 애들은 이쪽에 몰려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표준 위에 그리고 아래에 애들 수준 차이는 진짜 조그말 거예요. 진짜 1점만 해도 그래도 등급이 확확 갈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밑에 못하는 애들이 몰려있고 위에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평균, 전체 수준 평균 차이를 보면, 차이 평균을 보면 그러면 그냥 전국 평균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90점인데 3등급이다. 원점수를 보고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얘가 못하는 애는 아니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라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어가지고 학교 이름 다 가려도 이게 어느 학교인지 바로 티가 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일반적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외고나 특목고, 그런 특목고들 같은 경우에는 듣는 과목들 명이 일단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외고네, 얘네 뭐 과학고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좀 특색이 없는 자사고가 있어요. 자사고들. 이름만 자사고인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또 거의 티가 안 나요. 생기부를 보더라도 얘가 어느 학교에서 왔는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원점수랑 과목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등급 이런 것들을 보면 얘네가 어떤 학교인지는 알아요. 얘가 휘문고다, 얘가 세화고다 이거는 몰라도 얘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어느 정도 있고 못하는 애는 어느 정도 있고 뭐가 좀 어렵게 나와서 얘가 지금 있는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도 수준이구나 이런 것들이 대략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학교에 이런 활동이 있네 저런 활동이 있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거 생기부의 성적 부분 한 부분만 봐도 이 학교가 대충 어떤 학교인지는
어느 정도 티가 난다는 말이죠. 자, 이런 곳이 있어요. 내신 이거는 어떤 학생의 1학년 때 성적표예요. 1학년 1학기 성적표예요. 내신이 4등급인데 원점수가 97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 전체 평균은 87점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7.8이에요. 되게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성취도는 A가 나왔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영어 내신이 4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40% 정도, 상위 40% 정도에 해당하는데 영어 원점수가 97점이에요. 자기 위에 전교의 40% 정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100점부터 97점까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영외고에서 고대 영어교과 온 학생 1학년 때 성적표고요. 지금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 영어를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영어를 못할 수는 있어요. 다른 말로 이 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외고 성적들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7.8 이 정도면 표준 편차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낮게 가는 경우에 표준 편차 4점대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곳이 그런 특목고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왜 외고에서 5등급, 6등급이어도 어느 정도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업 성취도 보는 방법. 학생부 교과에서는 단순히 등급만 반영을 해요. 실제로 등급만 올라가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학생의 상대적 역량이 아니라 절대적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물론 학교별로 유형화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조금씩 과목이나 학년이나 학기별로 오차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성적 분포가 다이아다. 중간 정도 성적되는 애가 많고 위아래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과목 평균이 한 70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딱 그냥 정상적인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소수의 상위 점수, 다수의 중위 점수, 소수의 하위 점수, 그리고 등급 대비 성취도는 이거를 좀 절대평가라고 절대적으로 그 기준 잡고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급 대비 성취도 수준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얘는 A 성취도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통 경쟁 없는 일반고, 지방 일반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라미드형이 있는데 피라미드형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학군이 안 좋은 일반고거나 아니면 특성화고거나 아니면 출제 난이도가 높은 자사고예요. 출제 난이도가 높은 자사고들 중에 일부 과목이 이렇게 나와요. 특히 이제 뭐 휘문고나 아니면 중동고나 저쪽에 그 목동에는 양정고나 아니면 이쪽에 세화고나 이런 경우에 흔히 말하는 영떨, 과떨 애들 되게 많이 가요. 영떨, 과떨 애들은 수학 되게 잘하죠. 그래가지고 수학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아니면 물리 이런 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꼭지점은 원점수가 높게 유지가 돼요. 근데 영떨, 과떨 그런 되게 오래전부터 조기교육하고 그리고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쪽쯤에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상위권이 예를 들면 한 10%다. 그러면 10%는 한 이 정도에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평균은 낮겠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클 거예요. 애들 사이에 평균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목 평균 70점 미만이라고 했는데 70점 미만은 그냥 전국 단위로 본 거고 서울에서 좀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한 50점대, 40점대 심하게 나온 데는 38점 이런 데들도 봤어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서 최상위권이 있냐 없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표준 편차 격차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아까 둘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군이 안 좋은 일반고나 특성화고 혹은 아니면 출제 난이도 높은 자사고의 일부 과목이에요. 만일 이런 현상이 전 과목에 걸쳐서 나타나면 그러면 얘가 학군이 안 좋은 일반고 다른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얘는 좀 잘하네 정도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목 한두 개 정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과목들은 다 그냥 일반 강남권 고등학교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몇 과목 어렵게 내는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남권 고등학교 그리고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에 좀 공부한다는 고등학교들은 다 오뚜기형을 채택을 해요.
오뚜기형이 나와요. 과목 평균 한 60에서 80점 정도 나오고 표준 편차는 20은 넘어가요. 그리고 등급 대비의 성취도 수준은 낮아요. 여기가 굉장히 심한 일반고 형태인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이게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바뀐다는 게 중요해요. 1학년 때는 모두가 다 내신을 챙겨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어느 정도 모두가 내신을 다 챙겨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는 내신을 챙기긴 하는데 내신 따기가 제일 어려운 때예요. 왜냐하면 1학년 때 같은 경우에 모두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과학이나 사회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보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 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고에서 예를 들면 여고에서 물리 과목 같은 경우에 여고 전교생이 250명인데 물리 선택자가 60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큰 타격을 입고 실망한 학생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난 논술이랑 수능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신을 막 던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쪽에 아까 요쪽에 있던 학생들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고 반면에 요쪽에 어느 정도 내신을 챙겼던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상승부 곡선이 중요한 걸 아니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승부 곡선을 만들어 보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편중된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대략 이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요. 자기가 버리면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기가 챙기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2학년 1학기 때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들었다가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가면 갈수록 내신 따기가 정말 쉬워져요. 상승곡선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부터 다시 쭉 올라와도 충분히 좋은 상승곡선이 됩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쭉 올라오는 거는 진짜 애초에 되게 5등급, 6등급 이 정도 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생들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정말 많이 상담 받으러 오는데 그 학생들 주요 관심사가 선생님 저 내신 계속 챙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해줘요. 일단 지금 챙기면 네가 2학년 1학기 때는 진짜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오히려 1학년 때보다 더 쉽다고 말을 해줘요. 왜냐하면 던지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3학년 1학기가 될 때 보면 또 2학년 2학기 때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내신을 던지는 애들이 더 많이 늘어요. 자기가 그냥 수능하는 것이 자기가 학생부 종합을 챙기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때는 심지어 상위권 애들도 막 던져요. 왜냐면 자기 꿈이 막 스카이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나온 등급이 2.5, 2.6, 2.7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시 말고 수능에 집중하자 이러면서 내신을 던져요. 그러니까 상위권 싸움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역삼각형이 있는데요. 역삼각형이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 전사고나 아니면 특목고 형태예요. 실제로 상산고 이런 데에서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 걔네가 어렵게 낸다고 내는데 표준 편차가 4.8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1등급이 거기가 진짜 어렵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97.1등급 이렇게 나오고요. 한 90점 정도 되면 그러면 5, 6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역량 다음 거 학업 태도 및 의지인데요. 학업 태도 및 의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주도성이에요. 어떻게 크게 말하면 이게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얘들아 너네 그 세특 발표할 거 가져와라. 아니면 세특 보고서 내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면 그 이쪽에다가 뭐가 적히게 되냐면요. 그냥 다른 애들 다 적히는 거 말고 얘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함. 아니면 조사를 진행함. 이런 식으로 적혀요. 그런 것들이 보면 자기 주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키는 거 어떤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시킬 수도 있어요. 세특 발표 할 사람 가져와라. 근데 보통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중간고사 끝났을 때 그리고 기말고사 끝났을 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뭐 하나요? 놀죠.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논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생기부에 자기가 한 내용으로만 한 서너 줄이 더 적힐 수가 있어요. 이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그룹 결성이라든가 탐구할 때 다양한 자료 활용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자율 탐구예요. 그래서 그 자율 탐구가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학업 역량에서 탐구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탐구 활동에 대해서도 오해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탐구 활동은 넓은 탐구랑 깊은 탐구랑 아닙니다. 넓은 탐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우는 과목의 요소를 어떻게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이랑 연결시키는가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에서 고대 경제학과 간 학생인데 이 학생 미적분 1에서 세특은 정적분과 진위계수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 진위계수라고 하는 거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의 지표인데요. 이 학생은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하는데 미적분에서도 충분히 경제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탐구를 한 거죠. 이것이 넓은 탐구입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 꼭 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진로랑 연관시켜서 탐구해 오라는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반드시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모든 과목에서 반드시 그러진 않아도 돼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대 의류학과 간 학생의 세특이에요. 세특이 아니라 세특 주제예요. 패션업계 일본어 잔재와 외로 표기법에 따른 일본식 영어 발음 표기. 어떻게 보면 패션업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학생이 의류학과를 간다, 의류학과 쪽으로 갔을 때 의류학과에 대한 이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학생의 관심 정도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말, 올바른 글 쓰는 거 이거 사실 의류학과에서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패션업계에서 의류는 산업이기 때문에 패션업계에서 만일 일본어 잔재가 계속 쓰인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쓰는 것이 그게 어쨌든 산업 내에서 소통에서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억지로 연결시켜서 쓰긴 썼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관심이 있구나 정도는 보여줄 수가 있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이 과목에 대해서 되게 깊게 탐구했다,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깊게 탐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은 자기 전공에 관련 있는 탐구를 하는 학생도 좋아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과목에 대해서 더 깊게 탐구를 했다? 그거는 이 학생이 그 과목에 대해서 일반적인 학업 역량이 되게 우수하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연결시키고 억지로 연결시켜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주제를 만들어내느니 차라리 연결시킬 건덕지가 없을 때는 아예 깊게 연결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요. 그것이 바로 깊은 탐구예요. 특정 과목의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로 탐구하는가. 똑같은 학생 문학 세특이에요. 경제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근데 재단 구조라든가 상현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언어 유희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가르칠 때 강조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거를 씀으로써 경제학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선생님 저 경영학과 갈 건데 이 주제를 탐구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저는 답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역량 플러스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여부 그리고 학업 성취도 플러스 전공 관련 탐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학업 역량이랑 전공 적합성이 되게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이쪽에서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여부나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이제 서울대가 폭탄을 한번 던졌어요. 너네 물리 안 들은 사람은 우리 공대 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가 움직였냐? 상상고가 움직였어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대 제작소예요. 의대 학생들 배출을 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 학교인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원래
의대에 가려다가 조금 삐꾸 나면 그러면 이제 서울대나 스카이 뭐 생명공학과 아니면 화생공 아니면 화학공학과 이런 데 가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의대 세특에 화학이라든가 생명 쪽에 연관된 세특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또 물리는 잘 안 했어요, 얘네들이. 근데 서울대가 이거 발표하자마자 거기에서 물리 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왜냐면 의대가 안 되면 공대라도 어떻게든 일단 붙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 과목의 학업 성취도는 어떠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물리, 대학 물리를 배워요. 1학년 때. 그 정도로 물리가 중요한 과목, 공대에서 중요한 과목인데 근데 물리 못하는 학생 뽑고 싶진 않겠죠. 그 다음에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해도 충분한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넓은 탐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은 이제 인성인데요. 인성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성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 착해요 이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성, 여기에서 말하는 인성은 단순하게 착하고 바른 학생이 아니에요. 해당 전공 관련 인격 소양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그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그 생기부에는 자기가 무조건적 나눔, 무조건적 배려, 무조건적 희생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애널리스트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배려, 나눔이 아닙니다. 오히려 되게 분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분석적으로 바라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학생들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인성 이것들이 모두 다 짬뽕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두 다 합쳐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내신 성적이 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가, 그리고 탐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확장되는가, 그리고 스스로한테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고 있으며 어떤 후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탐구가 얼마나 넓고 깊게 확장되는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자기 진로 탐구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진로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걸로만 파는 건 좋지 않아요. 1학년 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시면 그러면 제가 1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근데 1학년 같은 경우에 크게 자기가 별로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게 그때부터 명확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물어봐요. 너 그러면 그게 뭐 하는 직업인지 아니? 혹은 그 학과 가면 뭐 하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몰라요, 애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약대 가고 싶다는 애가 있어요. 약대 가고 싶은 애한테 물었어요. 약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신약개발연구원 하고 싶대요. 근데 신약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약대를 나와서 된다기보다는 그냥 화생공이나 생공 아니면 화공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간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제약회사 입사해가지고 연구실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그러면 그 학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은데 근데 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대를 가고 싶은 거든지, 아니면 약대에 가고 싶은데 일단 제 앞이니까 그냥 조금 멋있는 말 한번 해본 거든지.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냥 내가 어느 진로 하나에 꽂혀가지고 쭉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되게 넓은 폭의 진로에 대해 가지고 다 한번 찍어 먹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얘가 되게 생각을 진로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다 되고요. 2학년 때는 진로 확정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래서 얘가 진로를 골랐구나, 진로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고 그걸 바탕으로 골랐으니까 얘도 생각을 참 진로에 대해서 많이 했겠구나가 되고요. 2학년 때는 그래서 자기가 고른 진로에 대해 가지고 적당히 깊이 들어가주는 탐구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택한 진로에서 폭넓게 탐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진로 심화의 시간이에요.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학년 때 했던 여러 진로 분야 중에 자기가 2학년 때 했던 폭넓은 진로 분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를 물어뜯는 게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지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고 있으며, 반장을 했다는데 근데 반장으로서 한 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장했다는 사실만 적힌 거지 얘가 반장을 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반장을 했으면 반장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학급에서 어디 놀러 가는 거, 학급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들도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학급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거 전혀 생각보다 적혔을 때 그냥 모두가 다 간 거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일 그 현장 체험 학습을 미술관으로 갔어요. 아니면 무슨 어떤 과학 박물관 이런 데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기가 탐구 주제를 정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후속 탐구 할래요 라고 말해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에 되게 적극적으로 살리는 거고 자발적인 부분에서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되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 기회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